아내는 수많은 남자들이 자신을 원한다고 자랑했다. 나는 떠났고 그들에게 그녀를 넘겼다. 하지만 제1장 눈부셨던 시작, 드리워진 그림자. 모든 것은 10년 전 그녀 서연을 처음 만났던 그 눈부신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친구 녀석이 억지로 끌고 나간 모임이었죠. 솔직히 말해 시끄러운 음악과 낯선 사람들 틈에서 어색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빛나는 한 사람, 서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에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 촌스럽게도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무슨 용기였는지 그녀에게 다가갔고 제 썰렁한 농담에도 그녀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까르르 웃어주었습니다. 그녀가 제 번호를 찍어줬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고 연애 시절은 꿈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던 통화, 주머니는 가벼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던 소박한 데이트, 우리만 아는 바보 같은 농담들.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3년 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프러포즈했고 우리는 호숫가 작은 레스토랑에서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의 모습은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신혼생활은 반지하 원룸에서 시작됐습니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고장 나는 보일러와 월세 독촉만 해대는 집주인 때문에 고생도 많았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만의 예쁜 집을 갖고 이탈리아로 여행도 가고 터키 같은 아이들도 낳자며 희망을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막 조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와 기본적인 연장 몇 개가 전부였지만 서연은 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회기장구를 정리해주고 밤샘 작업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도시락을 싸들고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홍보 전단지를 함께 돌리고 명함 디자인을 고민해주던 그녀. 땅을 파고 돌을 나르느라 녹초가 되어 돌아온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그녀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늘 감사했고 그녀가 소중하다는 걸 표현하려 애썼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서연의 사촌 동생 하린이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였습니다. 하린은 서연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외모, 과감한 옷차림,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녀 주변에는 늘 남자들이 들끓었고 SNS는 온통 값비싼 레스토랑과 명품, 화려한 파티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하린과 어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연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옷차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편안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하던 서연이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 딱 붙거나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린이가 골라줬어. 이게 요즘 유행이래.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SNS 활동도 달라졌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던 그녀의 계정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과시적인 사진들로 채워졌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칵테일을 들고 찍은 사진, 의미를 알 수 없는 영어 문구와 함께 올린 셀카들. 말투도 변했습니다. 할인 앱에서만 쓰던 신조어나 유행어를 제 앞에서도 서슴없이 사용했고 웃음소리는 커졌으며 반응은 과장되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내가 알던 서연이 아닌데.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할인이 골라줬다며 파격적인 디자인의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클럽에라도 갈 법한 옷차림이었죠. 어때? 예쁘지? 할인이가 그러는데 내가 이런 스타일의 소질이 있대. 내 인생이 고원자야. 정말.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몸을 돌려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할인의 눈빛. 저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섬뜩한 질투와 만족감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인형을 보는 듯한 눈빛. 하지만 서연은 그저 해맑게 웃고 있었죠. 내 인생의 고원자라니.
도대체 할인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요?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주말, 서연은 할인과 단둘이 호캉스를 간다며 1박 2일로 집을 비웠습니다. 여자들만의 시간이니 방해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죠. 저는 왠지 모를 찜찜함을 애써 누르며 그녀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무심코 SNS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친구 태그를 타고 들어간 낯선 남자의 계정. 그곳에는 서연이 있었습니다. 할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 보는 남자의 어깨에 다정하게 기댄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서연. 사진이 찍힌 곳은 분명 그녀가 호캉스를 간다고 했던 호텔의 루프탑 바였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거짓말의 늪, 무너지는 신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서연의 웃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고도 관능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하염없이 이어질 뿐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할인에게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죠. 아닐 거야.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저 남자는 그냥 친구일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심장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의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다. 어젯밤엔 할인이랑 캑하다가 그냥 골아떨어졌지 뭐야. 그녀는 하품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태연한 거짓말.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목덜미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목에. 그거 뭐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갔습니다. 서연은 제 시선을 따라 자신의 목을 더듬더니 거울을 힐끗 보고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몰라. 호텔에 벌레가 많았나 봐. 간지러워 죽겠네. 벌레 물린 자국이라고요? 누가 봐도 그건 키스 마크였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는지 그녀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사람 의심하는 거야, 지금? 나 피곤하다니까. 그녀는 방으로 쿵쿵거리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은 건 싸늘한 공기와 제 안에 차오르는 깊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의 거짓말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외출은 더욱 잦아졌고 귀가 시간은 새벽을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핸드폰은 언제나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고 화면은 항상 바닥을 향해 뒤집혀 있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그녀는 마치 첩보원처럼 주위를 살피며 다른 방으로 달려가 소곤거렸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할인이야? 혹은 나, 회사 일, 급한 거라서.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개화는 사라졌고 눈 맞춤도 피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 하루가 어땠는지, 제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인의 이야기, 새로 산 명품, 연예인 가십거리만이 그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외출하며 핸드폰을 식탁 위에 두고 나갔습니다. 찰나의 순간 저는 악마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봐, 확인해. 망설임 끝에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팝업창이 떠있는 충격적인 메시지. 발신자는 이재훈. 이재훈, 어젯밤 최고였어. 또 보고 싶다. 문자는 지호. 이재훈. 누구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아니, 침착한 척했습니다.
메시지 창을 닫고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허둥지둥 돌아와 핸드폰을 집어들고는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황급히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감정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묻지 않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신용카드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위치 추적. 그녀가 부산 워크숍을 간다고 했던 주말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저는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랜 친구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민준아. 너 혹시 지금 어디야? 지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 회사지. 왜? 아니, 내가 지금 강남 루프탑바에 있는데. 저기, 서연 씨 아니야? 뭐, 서연이는 부산 갔는데? 아닌데. 확실해. 어떤 남자랑. 엄청 다정해 보이는데? 아니, 저건 키스. 지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 부산에 있어야 할 제 아내 서연이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너무나도 깊게 키스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재훈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였습니다. 부산 워크숍? 그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3장, 가면 뒤의 진실, 추악한 민낯.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산 워크숍? 그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 지훈이 보내온 사진 속 강남의 화려한 루프탑바에서 낯선 남자와 뜨거운 키스를 나누고 있는 서연. 그 모습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극심한 고통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저는 그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눈으로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야 했습니다. 며칠 후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 그녀의 신용카드 내역, 의심스러운 통화 기록, SNS 사진, 그리고 위치 추적 기록까지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거실로 나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나 창고에 겨울옷 좀 가지러 다녀올게. 날씨가 꽤 쌀쌀해졌네. 1시간 안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이 창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질 일을. 저는 조용히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녀의 차는 예상대로 집 근처 창고가 아닌 시 외곽이 낡았지만 꽤 큰 임대창고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차가 멈춰서고 잠시 후 값비싸 보이는 외제차 한 대가 그 옆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제가 사진 속에서,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 메시지에서 보았던 이재훈도 루프탑바의 그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번쩍이는 명품 시계와 잘 다려진 셔츠. 또 다른 남자였습니다. 도대체 몇 명인 걸까요? 저는 차 안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 2시간? 제 인내심이 바닥날 무렵 창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나왔고 남자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탐하는 깊고 질척한 키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대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헤어지기 직전 저는 그들의 대화 조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 남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격렬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바보? 아무것도 몰라. 우리 할인이가 다 알아서 커버 쳐주는데 뭐. 걱정 마. 어차피 긴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등신이야. 할인. 역시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를 향한 경멸과 할인과의 공모.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서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먼지 쌓인 겨울옷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창고 완전 난장판이라 정리하느라 한참 걸렸네. 힘들어 죽겠다. 그녀는 능숙하게 연기하며 땀을 닦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었죠. 오늘 어땠어? 하지만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피곤하다며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의 흔적을 씻어내기 위함이었겠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앞 테이블에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들,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위치 정보, 그리고 루프탑바 영상까지. 잠시 후 샤워를 마친 서연이 가운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그리고 테이블 위의 것들을 보고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할 말 없어, 서연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게 다 뭐야? 창고에서 봤어. 제 한마디에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남자랑 키스하는 거? 뭐, 날 따라온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녀는 오히려 제게 소리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아니, 나도 필요한 게 있어서 갔을 뿐이야. 우연히 봤지. 그런데 그 남자뿐만이 아니더군. 저는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하나씩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지훈과의 문자, 루프탑바에서의 키스 사진, 그리고 방금 전 창고에서의 사진까지.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그건 그냥 친구야. 외로워서 그랬어, 민준아. 내가 나한테 너무 소홀했잖아. 가증스러운 눈물. 저는 그 눈물이 100%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죄책감에 빠뜨리려는 계산된 연기였죠. 저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랑 키스도 그렇게 해? 그것도 매번 다른 친구랑? 그 순간 그녀의 눈물이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굳게 펴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와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 다른 남자들 만나고 다녔어. 어쩔 건데? 그녀는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야. 여러 명이야. 왜? 내가 지긋지긋했으니까? 너 같은 재미없는 남자랑 사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 줄 알아? 할인이가 말해줬어. 내 젊음을, 내 아름다움을 너 같은 놈한테 묶어두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내가 만나는 남자들은 내까지 거랑 비교도 안 돼. 돈도 많고 날 즐겁게 해준다고. 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날 원하는 남자는 널렸어. 넌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녀는 광기 어린 모습으로 제게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가운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낯선 외제차 로고가 박힌 번쩍이는 열쇠고리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그녀의 또 다른 삶의 증거.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놀랍게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그저 깊은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이토록 망가진 사람이었구나.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제 대답에 서연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화를 내거나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미리 싸두었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는데?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널 원하는 남자들이 많다고. 잠깐의 침묵. 그리고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에게 널 넘겨주러 가. 잘 찾아봐. 그중에 내 진짜 가치를 알아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저는 그대로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제4장, 복수의 설계, 위험한 게임.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귓가에 맴돌던 서연의 절규는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텅 빈 공허함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친구 지훈의 집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약속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신속하고 깔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최소한의 것만 남겨주세요. 하지만 제 돈으로 그녀의 남자들에게 선물을 사주는 꼴은 못 봅니다. 공동 명의의 집은 없었고 아이도 없었기에 재산 분할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가구 대부분과 공동 계좌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너무 관대하다고 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서연과 관련된 모든 SNS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그녀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예상대로 며칠 후부터 서연의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그녀의 모습, 심지어 저희 어머니에게까지 연락해 울며불며 매달렸다는 소식까지.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박서연이라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할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과 이혼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내게 묻고 싶은 게 있다. 는 핑계를 댔습니다. 할인은 예상대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 연락을 반겼습니다. 우리는 청담동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최대한 상처받고 망가진 남자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할인은 제 앞에서 온갖 위로의 말을 늘어놓았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호기심과 은밀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깎아내리며 은근히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불쌍한 저에게 연민과 함께 묘한 호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저를 또 다른 트로피, 서연을 이겼다는 증거로 삼고 싶어 할 터였습니다. 그래,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할인은 제게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를 가장한 메시지였지만 점점 노골적인 유혹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게임에 기꺼이 응해주었습니다. 때로는 따뜻하게 답장하며 희망을 주다가도 때로는 일부러 늦게 연락하거나 쌀쌀맞게 굴며 그녀를 애태웠습니다. 저는 상처받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인 남자가 되었습니다. 할인은 제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생각했겠죠. 사촌 언니를 버린 남자를 내가 갖게 되다니. 우리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한강변을 드라이브하고 때로는 단둘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의 농담에 박장대소하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진작 만났어야 했는데 이 같은 말을 흘리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리는 수줍게 제안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제 사람들한테도 좀 알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SNS에 우리의 관계를 과시하고 싶어 한 달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하린의 SNS는 저와의 럽스타그램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함께 찍은 다정한 셀카, 제가 사준 선물 인증샷,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 사진. 저는 일부러 하린을 데리고 서연이 자주 가던 백화점이나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혹은 하린의 SNS를 통해 서연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장을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하린에게 말했습니다. 하린아, 이번 주말에 브런치 어때? 서연이가 예전에 좋아하던 카페가 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 너랑 꼭 가보고 싶어. 제 의도를 눈치챘는지 하린은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약속 장소인 카페 창가의 하린과 마주 앉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평화로운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한 척 카페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실루엣. 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약속이 있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있는 우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시간이, 아니, 우리 세 사람의 시간이 그 순간 완벽하게 멈춰 섰습니다. 제5장, 과거의 종말, 새로운 희망. 카페 문이 닫히고 서연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하리는 보란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꼴 좋다, 박서연. 이제야 자기가 뭘 버렸는지 알겠지? 민준 씨, 우리 이제 제대로 시작해볼까요?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내 팔에 매달리려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이 게임의 목적은 당신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였어. 당신이 서연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철저히 이용한 거야. 이제 당신 역할은 끝났으니 갈 길 가지. 하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수치심으로 이그러지는 그녀의 표정은 그 자체로 완벽한 복수였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플레이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녀 역시 내 게임의 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뒤에서 그녀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시원함 대신 깊고 어두운 허탈감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복수를 끝낸 후의 삶은 예상과 달랐다. 잠시 잠깐의 통쾌함은 있었지만 그 뒤를 따르는 건 지독한 공허함이었다. 서연에 대한 미움도 하린에 대한 증오도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지만 내 안에 깊게 파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복수가 나를 치유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한동안 방황했다.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잊고 지냈던 친구들을 만나 술에 취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을 해도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았다. 마치 내 삶의 중요한 일부가 송두리째 뽑혀나간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 살 것인가?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나를 가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진정한 해방은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다시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였다. 주말이면 산을 찾았고 땀을 흘리며 정상에 오를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다. 오랜 친구 지훈과도 자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그렇게 서서히, 아주 천천히 나는 나 자신을 회복해가고 있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을 무렵 거래처 대표의 집들이 파티에 초대받았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사업상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였다. 어색하게 사람들 틈에 섞여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씨 맞으시죠? 저는 오늘 이 집 조경 설계를 맡았던 한지호라고 합니다. 차분하면서도 명료한 목소리.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다. 그녀가 바로 지우였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사업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나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서연이나 할인처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했고 말투는 꾸밈이 없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몇 번 더 만났다. 처음에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갔다. 나는 그녀에게 과거의 상처를 모두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어렴풋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내비쳤다. 지우는 섣불리 위로하려 들거나 캐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과거의 아픔이 있는 듯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단단해진 사람 특유의 깊이가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감지했고 그래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지호와의 만남은 메말랐던 내 마음의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녀와 함께했으면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일까? 조심스러웠지만 부정할 수 없는 끌림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고 밤늦도록 전화 통화를 하며 서로를 알아갔다. 진실하고 건강한 관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는 지호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지호와 함께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고 주방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함께 우리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과거의 악몽은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았다. 새로운 희망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쾅, 쾅, 쾅. 누군가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려댔다. 나와 지우는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시간에 누구지? 나는 인터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더욱 거세게 문을 두드렸다. 어쩔 수 없이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문 앞에는 서연이 서 있었다. 1년 전 온갖 악담을 퍼붓고 나를 떠났던 바로 그 서연이.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값비싼 옷과 화려한 화장은 온데간데 없었고 헝클어진 머리, 늘어진 티셔츠, 퉁퉁 부은 눈,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와락 무너져 내렸다. 민준아. 민준아. 그녀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며 무릎을 꿇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제발 나 좀 살려줘. 서연의 처절한 애원.
그러나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한심하고 불편할 뿐이었다. 내가 차갑게 그녀를 밀어내려던 순간 부엌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자기야, 누구 왔어? 지우였다.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현관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서연과 그 앞에 서 있는 나와 시선이 마주쳤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경악과 분노, 그리고 절망으로 뒤엉키며 지우에게로 향했다. 에필로그, 진정한 가치, 그리고 나의 선택. 지우의 등장에 서연은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어 지우를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쏘아붙였다. 넌 또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데 감히 민준 씨 옆에 붙어 있어? 알아?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10년이야, 10년. 내까짓 게 뭔데? 서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마치 발악하는 짐승처럼 그녀는 지우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넌 그냥 민준 씨 잠깐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겠지. 금방 버려질 거라고. 민준 씨는 날 못 잊어. 절대.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한지우라고 합니다. 민준 씨 직업이 조경 설계사인 것처럼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준 씨 옆에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광기 어린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자신과 너무나 다른 지우의 태도에 당황한 것일까? 나는 더 이상 서연의 추태를 지켜볼 수 없었다.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똑똑히 들어. 내가 나한테 그랬지? 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런데 틀렸어. 정말로 대체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내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은 입을 떡 벌렸다. 우리 10년? 그건 내가 다른 남자들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끝났어. 내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라고. 서연은 마지막 발악처럼 지우에게 악을 썼다. 그럼 얘한테도 말했겠네? 내가 내 그 잘난 사촌 동생 할인이랑 뒹굴었다는 것도. 그녀는 지우가 충격받기를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지우는 여전히 평온했다. 네, 다 들었어요. 서연 씨, 저희는 서로 숨기는 거 없거든요. 그 말은 서연에게 내리꽂는 마지막 비수였을 것이다. 나는 지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서연아. 이건 내 마지막 경고이자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다. 쾅 하고 문을 닫았다. 문 너머로 한동안 서연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내 잠잠해졌다. 그렇게 그녀는 내 인생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지우에게 내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연과의 만남부터 이별, 그리고 할인을 향한 치졸했던 복수까지. 지우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힘들었겠다, 민준아. 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그녀의 위로에 나는 비로소 묵은 감정들을 떠나보낼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지우에게 청혼했다. 거창한 이벤트는 없었다. 그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던 중 진심을 담아 반지를 건넸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해봄, 우리는 따스한 햇살 아래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 서연과 할인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서연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초라한 현실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할인은 원하던 대로 돈 많은 연상 사업가와 약혼했지만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여전히 SNS에 과시적인 사진들을 올리며 공허함을 채우려 애쓰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삶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은 고통과 배신으로 얼룩졌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킨 시간이기도 했다. 나는 몇 가지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배우자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 절대 스스로 견념을 만들어주며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배신을 쉽게 택하는 사람은 애초에 붙잡을 가치조차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하찮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하느니 당당하게 혼자인 편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단단함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지금 내 곁에는 지호가 있다. 그녀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은 그 어떤 화려함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나의 선택은 옳았다. 혹시 지금 과거의 나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버티고 또 버티면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